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사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일 겁니다. 저도 제 아들, 딸에게는 항상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일로 저 역시 저도 모르게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저도 제가 주변 사람들은 웬만큼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제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 직업은 변호사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 요즘은 그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사람들의 환상이 많이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 직업을 들으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줄 알더군요. 물론 먹고 살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어디 나가서 자랑할 정도는 아니에요. 애 둘 키우며 일하랴 살림하랴 바쁜 워킹맘인데다가 직업 특성상 소송이라도 밀려 있으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게 되거든요. 한 달 배달비만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실제 저축되는 돈도 크지 않고 늘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 시댁 문제까지 시달려야 했답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부터 얼마 전까지 하루도 속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을 정도예요. 저는 저희 동서랑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왜 사이가 안 좋냐고요? 동서는 정말이지 유난이어도 너무 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은 여자고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세세한 것들 잘 따지는 편이지만 동서는 그 정도가 남달랐어요.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만한 유난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심한 사람이었죠. 결혼 초반에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봄에 결혼식을 올렸고 동서는 8개월 뒤인 가을에 식을 올려 저희는 같은 해 부부가 되었어요. 저로서는 결혼을 하자마자 동서가 생긴 거였고 좀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같이 이 집안에 시집 온 여자라는 생각에 마음 깊이 동질감부터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랑 남편, 시동생 이렇게 남자 셋만 있던 집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10살 되던 해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 입장에선 같은 해에 며느리가 둘씩이나 생기니 표현은 무뚝뚝하셔도 기분이 좋은 걸 숨기시지 못하셨습니다. 표현이 좀 많이 서툴기는 하셨어요. 어머 아버님, 이게 뭐예요? 가져가서 먹거라. 아이 아버지, 이런 거 매번 주지 마세요. 저희보다 아버지가 이런 거 더 드셔야 하는데. 너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다. 아, 아버님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저희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됐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영양제라 일단 감사하게 받았는데 나중에 집에 오고서야 그게 피로 회복에 좋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매일같이 야근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챙겨주신 거였죠. 보통 친정 부모님이나 저희 언니들만 해도 뭐 하나 오고 가면 이게 어디에 좋고 식사마다 꼬박 챙겨 먹어야 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 텐데 시아버지는 그런 말씀은 일체 없고 그저 툭 물건을 놓기만 할 뿐이었어요.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딸로서 처음엔 그런 시댁이 참 신기했네요. 남편은 그래도 표현을 잘 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인지라 한계가 있었고 시동생은 그저 늘 허허 실실이기만 했기에 시댁은 늘 뭔가 정적이고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죠. 저도 아들만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잘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걸 깨준 사람이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서인지 아주 잘 적응했어요. 남동생이 있어서인지 아님 소위 말하는 요즘 애라서 그런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요. 동서는 저보다 6살이나 어렸거든요. 뭐 어떤 이유에서건 동서는 시댁에서 늘 거침이 없었어요. 아, 아버님, 싱크대에서 이렇게 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옆에 다 튀잖아요. 이거 여기 있는 각을통 이거 얼른 욕실에 옮기세요. 아, 남편도 똑같이 하더만. 동서, 아버님이 그게 편하실 수도 있지. 어차피 그릇 놓는 건 저쪽인데. 아니, 그리고 여기 발매트 빠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발매트 이런 것도요, 아버님. 주기적으로 세탁하셔야 돼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전부 세탁기 돌릴게요. 아, 빨래 이것도 흰색, 까만색은 좀 분류하셔야지. 아우, 동서, 아버님께 말 좀 예쁘게 해. 제가 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야 아버님도 좀 깨끗한 집에서 쾌적하게 지내시죠. 안 그래요, 아버님? 아버님, 제가 또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그쵸? 재수씨, 말이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정 과장이랑도 그것 때문에 싸우시더만. 그리고 아버지가 어련히 살림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 자잘한 잔소리는 그만 좀 하십시다 좀. 과장님이, 아니 아주버님이 그건 모르셔서 그래요. 정 과장님 일처리 맨날 이상하게 하셔서 다들 얼마나 고통받았다고요. 제가 총대 메고 나선 거라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귀에 박히게 말해줘야만 말을 듣는다니까요. 솔직히 시아버지도 기분이 그닥 좋진 않았지만 굳이 말을 더 얹지 않으시는 눈치셨어요.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딸을 키워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걸 봐서는 시아버지도 동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동서가 생길 때 설레었던 제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버린 게 바로 이런 이유였죠. 저는 동서가 올 때면 늘 시아버지와 남편 안색을 살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특히 남편과 동서는 같은 회사에 다녀서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인지 엄청나게 티격태격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동서 부부를 연결해준 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시동생이 남편은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동서를 보고는 소개를 시켜달라고 졸라서 자리를 마련해 줬던 게 이렇게 결혼할 인연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죠. 시동생은 저랑 동갑이었기에 동서랑 6살 차이가 났어요. 시동생 입장에서는 어리고 또 본인 마음에 들어 먼저 대시한 여자랑 결혼해서인지 좀처럼 동서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더군요. 동서가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데도 그저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그런 쑥맥 같은 모습이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했죠. 하긴 그렇게 얌전한 시동생에게는 드센 동서가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시동생에게 별말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동서의 유난은 그게 시작이더군요. 놀랍게도 그때까지 동서 딴에는 자기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참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을 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결혼도 같은 해에 하고 임신도 같은 해에 하게 되었죠.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그게 되더라고요. 처음 동서가 임신 소식을 알린 건 집안의 경사였어요. 동서를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던 시아버지도 입이 귀에 걸리실 정도로 기뻐하셨고 굉장히 축하해 주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보거라. 뭐 먹고 싶은 거. 아니다. 둘째 너 네가 책임지고 아내 잘 돌봐라. 밤이든 낮이든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군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사줘. 이미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
몸은 어떠냐? 아, 자꾸 몸이 무겁고요. 뭘 하려고 해도 힘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애 낳을 때 요가를 배워놓으면 도움이 된다는데 임산부 요가를 좀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 방 꾸밀 때 필요한 금액만 지원해 주셨으면 해요. 동서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요가 학원과 아기 방 꾸밀 돈을 요구하더군요. 경제력 여력이 있으신 시아버지는 곧바로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요. 저로서는 한치 주저함도 없이 당당하게 자기 원하는 걸 요구하는 동서가 신기해 보였네요. 하지만 그런 동서의 행동을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첫 손주가 태어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열흘 뒤에 저에게도 똑같이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임신 7주차라고 하더군요.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는 겹경사가 일어났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고, 동서가 가족들 모두의 축하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축하를 받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도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전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죠. 당시 준비 중인 소송이 좀 있었는데 저도 예상치 못하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일정 정리가 급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불쑥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형님,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요가 다녀요. 임산부 요가 며칠 해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형님은 돈도 잘 버시니까 다른 거 필요한 건 없으실 것 같고 운동만 같이 끊어달라고 해요. 그러더니 저는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시아버지께 아버님, 형님이랑 저랑 둘이 요가 같이 다니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황당한데 평소엔 별로 말도 많이 안 하던 시동생이 동서 편을 들며 거들더군요. 그래요 형수, 애 출산할 때는 산모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던데 형수 평소 일에 치여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와이프가 운동하고 나서 오히려 임신 전보다 몸이 더 좋아졌어요. 형수도 같이 다니세요. 아니에요. 저한테 필요한 건 제가 알아서 생각해 볼게요. 거긴 집이나 회사랑은 멀어서 괜히 동선이 꼬일 것 같네요. 저는 나름 정중한 말로 두 사람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옆에 있던 남편은 바로 제 기분을 알아차리곤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렸죠. 이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도 두 사람이 어이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풀어주니 그날 일은 그렇게 끝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동서에게 계속 메신저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본인도 요가를 다닌 지 한 달도 안 되었으면서 무슨 요가 광신자처럼 저에게 요가를 권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가 운동하는 영상까지 보내면서요. 솔직히 너무 질릴 만큼 연락을 해대기에 저는 동서에게 요가 대신 수영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서, 나는 우리 집 근처 수영장 끊었어. 그게 나한테는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 정말요? 요가가 진짜 좋은데 그것도 시아버지가 끊어주신 거예요? 아니, 뭐 나중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 돈으로 했어. 구립이라 싸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나중에 형님 시간 여유 더 되시면 요가도 꼭 받아보세요. 호흡법도 배우고 출산할 때 자세도 배우고. 알았어. 이제 그만. 나도 나한테 맞는 운동 찾았으니까 요가 얘기는 그만 좀 해. 각자 본인들한테 맞는 운동 찾았으면 됐잖아. 나 다시 들어가 봐야 하니까 이만 끊을게. 아, 네, 형님.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제가 살짝 언성이 높아지고 나서야 동서는 그 지긋지긋한 요가 얘기를 멈췄어요. 겨우 피곤함에서 탈출한 저는 동서에게 다시는 요가 권유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산 전까지 열심히 수영을 다녔답니다. 동서와 저는
단 한 달 차이로 출산을 하게 되었죠. 출산을 하고 보니 요가든 수영이든 어쨌든 운동을 한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둘 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각자의 육아에 전념하면 될 일이고 동서랑은 자주 얽힐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몸을 풀고 아이를 정신없이 키우다가 만났는데요. 동서는 저희 애를 보자마자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 우리 도영이 동생 만났네? 동생한테 안녕 인사하자. 안녕? 동서는 12월에 출산을 했고 저는 단 7시간 차이로 다음 해인 1월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서는 굳이 제 아들이 동생이고 자기 아들이 형이라고 짚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동서의 말을 정정했어요.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동생이에요. 어차피 같은 학년으로 입학할 텐데 친구라고 해야지. 친구. 얼마나 차이 나냐니요. 거의 한 달은 차이 나는데 요만할 나이에 한 달이면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재수, 지금 누가 봐도 저희 성빈이 덩치가 커요. 우리 집사람이 애 안고 업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래도 엄연히 다른 애에 태어났잖아요. 쌍둥이로 몇 초 차이도 형 동생 하는데 해가 다르고 한 달이나 늦게 태어났으면 집안에선 당연히 형 동생 해야죠.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법도가 그렇잖아요. 법도를 따지면 친구가 아니긴 하죠. 당연히 우리 아들이 형 취급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은 장손인데. 같은 학년 다니다 보면 같은 반이 될지도 모르는데 반 애들 다 보는 데서 형 동생 하는 게 애들 입장에선 달가울 것 같아? 동서 이제 그만해. 아직 애들 말도 못하는데 형이면 어떻고 친구면 어떻다고. 큰아가 말이 맞다. 작은 아가도 장원이 너도 그만해라. 모처럼 만의 모임인데 소란이냐? 시아버지와 제가 말려서 겨우 남편과 동서의 언쟁은 끝이 났어요. 소란이 나는 동안 시동생은 뭐 하나 슬쩍 봤더니 이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시종일관 핸드폰만 하고 있더군요. 친구들과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시동생은 원래부터도 워낙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긴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연락을 주고받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핸드폰에만 콜을 받고 가족들 간의 언쟁에는 철저히 무관심하더군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그날 일은 일단락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웬걸? 동서는 그 얘기를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꺼내더라고요.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도 시선이 그렇게 곱지 못하고 저희 아들한테 한 번씩 성빈아, 네가 1년 늦게 태어나서 사실은 동생인 거 알지? 라며 티를 내질 않나. 다른 애기 엄마들한테도 굳이 저희 아들이 1월 1일생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싶을 정도로 동서는 징글징글하게 그 얘기를 놓지 않았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한 뒤로는 저도 그 얘기만 나오면 피곤하고 지쳐서 동서가 뭐라고 하든 냅뒀는데요. 애들이 12살이었을 때였나? 하루는 동서 아들이 제 엄마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 엄마 알았다고 좀. 내 친구들 중에는 1월생도 있고 2월, 3월생도 있는데 걔들한테 그럼 다 형이라 부르라고 해? 다 다르게 부르는 거 귀찮으니까 그만 좀 해. 우리 놀 때 자꾸 엄마가 그런 걸 말하면서 끼어드니까 애들이 우리 집에는 안 오려고 하잖아. 조카의 말에 동서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아마 다들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조카에게만 뭐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조카와 제 아들은 서로 죽이 잘 맞아서 반이 같았던 적이 없었는데도 곧잘 어울려 다녔고 그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조카가 한 말은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후로 동서는 조금 상처를 받은 것 같았고
더 이상 나이 타령을 하지 않게 되었죠. 사실 그 일 이후에 동서가 조금 얌전해져서 편해진 건 저희 어른들이었어요. 동서가 상처받은 건 안타깝지만 그 전까지 동서의 유난으로 힘들었던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한 번은 동서가 자기 생일이 마침 토요일이라면서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전부 초대했는데 그날 저는 오전에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다가 조금 늦게 생일 파티에 참가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뒤늦게 나타난 절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서는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그날 제가 조금 고가의 정장 세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생일 주인공인 자기보다 예쁘게 입고 나왔다며 자리가 끝날 때까지 궁시렁대는데 저도 열이 받아서 한 소리 했었죠. 바쁜 일정 중에도 참여한 성의를 알아주지 못할 망정 옷 갖고 뭐라고 하냐고요. 저라고 편하게 입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데 말이에요. 나중에 동서가 자기도 심했다고 인정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동서는 피곤한 애였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늦둥이 딸을 낳고 동서도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리고 조카의 발언으로 동서가 전보다 얌전해지면서 두 가족이 만나는 일이 드물어졌고 덕분에 조금 생활이 편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더니 전혀 엉뚱한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바로 제 남편에게서 말이에요. 딸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아들도 중학교에 다니게 되며 저희가 빡센 육아에서 조금 벗어났을 시기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묘하게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는데 뭐랄까. 여전히 상냥하고 잘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랄까요?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느낌이었죠.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될 때마다 남편 도시락을 싸주는데요. 하루는 퇴근 후 남편이 도시락을 들고 오는데 제가 싸준 음식에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다시 들고 오더라고요.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고 놀란 제가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자 그제야 아 맞다.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빴거든. 깜빡했네.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들은 저는 당연히 남편 걱정부터 했죠. 제가 뭐가 그렇게 바빴냐며 저녁 더 안 먹어도 되냐고 묻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저를 말렸어요. 그러다가 자기 전에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당신도 아침에 출근하기 어려운데 도시락 싸는 거 힘들지 않아? 매번 그렇게 도시락 싸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활비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당신 괜히 힘든 일 하지 마. 당신 내 음식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나야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전혀 힘들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사실 우리 팀 이번에 감사가 들어와서 당분간 많이 바빠질 것 같아. 오늘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그래. 당분간은 도시락 안 싸줘도 될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그럴 만한 일인가 보다 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도시락을 다음부터는 싸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20분, 30분 정도 늦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밤 늦게 들어오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남편이 걱정이 되었던 저는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냐고 물어봤어요. 대체 얼마나 심각한 일이 터졌길래 무슨 회사가 사람을 10시, 11시까지 잡아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다른 이유를 대더군요. 아무래도 바쁘지. 근데 그렇게까지 늦게 끝난 건 아니었고. 가자 들렀다 오느라 늦었어. 가자? 왜? 아버님 무슨 일 있으셔? 아니 그냥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지내시니까 한 번씩 뵙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럼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까? 아버님 못 뵌 지 좀 되긴 했지.
아니야. 내가 그동안 아버지랑 단 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혼자 다녀오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성빈이 중간고사도 코앞인데 나중에 가자, 나중에. 가자동은 시아버지가 사시는 동네였는데 저희가 시아버지 댁을 편의상 지명으로 부르곤 하거든요. 근데 뭔가 남편의 얘기가 이상한 겁니다. 가뜩이나 정신없이 바쁘다는 양반이 갑자기 시아버지를 찾아가다뇨.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저도 워낙 고된 하루를 보낸 뒤였으니 반쯤 잠이 든 채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매일매일 회사 생활이며 육아며 정신없이 하다 보니 남편이 조금 평소답지 않게 달라져도 그게 제 생활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큰일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이죠. 제가 제대로 남편에게 쎄함을 느꼈던 순간은 머지않아 찾아왔습니다. 얼마 뒤에 저희 아들은 중간고사를 끝냈고 전보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아왔어요. 저도 남편도 기분이 좋아져서 주말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가기로 했죠. 그 음식점을 가는 길에 시동생이 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저는 시동생에게 줄 게 있어서 남편에게 가는 길에 들렀다 가자고 했어요. 그때 마침 저희 친오빠가 쓰던 컴퓨터를 바꾸게 되었다며 저한테 혹시 컴퓨터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었는데 그게 그냥 버리기엔 꽤 좋은 컴퓨터여서 시동생 사무실에서 쓰기 좋을 것 같아 넘겨주기로 했었거든요. 타이밍이 잘 됐다 싶어서 말하니 남편은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시동생 사무실을 지나치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를 사람이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조수석에 있던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여보, 여기서 우회전 꺾어야지. 컴퓨터 가져다 주기로 했잖아. 제가 놀라서 소리치는데 남편은 전혀 동요되지 않은 평온한 말투로 그랬었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깜빡했다면서 그냥 식당으로 바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어제 점심에 우리가 뭘 먹었고 한 달 전 놀러간 카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술, 담배도 안 해서 필름이 끊기는 그런 일도 전혀 없고요. 그런 남편이 뻔히 내비가 가라는 길도 못 따라갈 정도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이상했죠. 애들도 있는데 오늘은 집에 가자. 내가 내일 오전에 출근하는 길에 가져다 줄게. 아니, 내비를 서방님 회사로 찍었는데 어떻게 그걸 놓쳐. 참,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원래 내비 보는 거 실수한 적 없잖아. 그럼 이따가 집에 오면서 들렀다 갈까? 아니야, 당신도 피곤한데 오늘은 거기만 갔다 그냥 오자. 나도 좀 쉬고 싶고. 알았어. 그럼 식당으로 내비 다시 찍을게. 식당으로 내비게이션을 다시 설정하려는데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내비게이션 기록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겁니다. 뒤에서 딸아이가 말을 걸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물어볼 뻔했죠. 아무렇지 않게 식당을 찍고 딸아이를 챙기는 동안 그 쎄한 느낌은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로 식당에서 오는 길에 시동생 집을 들르지 않았고 그날의 일은 저한테 혼란스러움만 남긴 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오는 그 주 월요일, 사무실에서 외도건으로 상담을 하는데 제대로 이상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결혼 15년, 변호사 경력 19년 동안 처음 느껴본 강한 느낌이었어요. 의뢰인이 말하는 본인 남편에 대한 묘사가 자꾸만 제 남편의 모습과 겹쳐 보인 거예요. 아니, 그 인간이 글쎄 언제부턴가 자꾸만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양반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야근이다 뭐다 하다가 자기도 같은 핑계를 대는 게 좀 그랬던 건지 나중엔 시댁 핑계까지 대더라고요. 뭐 그렇게 대단한 효자였다고.
그래서 제가 수상해서 블랙박스며 내비게이션이며 뒤져봤는데 그 기록이 전부 삭제돼서 깨끗해져 있더라니까요. 이것만 봐도 딱 감이 오잖아요? 아, 계속 말씀해주세요. 그게 다인가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양반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처음엔 별 이상한 점을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 어플 있잖아요. 이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처음 봅니다만.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요즘은 이런 어플로 불륜을 엄청나게 저지르고 다닌대요. 아무리 핸드폰을 뒤져도 증거가 안 나오는 게 다 제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였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 어플들에 들어가서 이 년놈들 만나는 장소 알아내갖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져와 주신 증거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아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 어플이 익명성 보장에는 최고라나 뭐라나 막 범죄도 저지르고. 혹시 상담 시간 추가하실까요? 어쨌든 이 증거로 잘 좀 부탁드려요. 믿고 가겠습니다. 그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심장이 다 쿵쾅거렸어요. 머릿속으로는 설마 했지만 제가 봐왔던 수많은 의뢰인분들도 처음에는 외도 정황이 명확해도 쉽사리 믿을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정황이 분명하면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 한다는 건 변호사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저는 그날 당장 집에 와서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 그 어플이 있는 걸 확인했을 때 저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티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곧바로 물어봤어요. 당신,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외국 거래처랑 연락할 때 쓰는 건데? 뭐? 외국 거래처랑? 그게 말이 돼? 외국 사람들은 톡이 없잖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것도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당신 왜 그래? 못 믿겠으면 직접 조사해보면 되잖아. 그리고 갑자기 남의 핸드폰은 왜 뒤져? 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미안. 나 좀 씻어야겠다. 욕실에 들어가 검색해보니 정말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어플이었더군요. 하지만 그 어플에 대한 의심이 풀렸는데도 저는 자꾸만 안 좋은 생각만 들었어요. 왜 괜히 남의 폰을 보냐는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 수상쩍다고 느꼈죠. 그래서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집에서 나와 남편 차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뒤져보았어요. 그런데 맙소사, 블랙박스도 내비도 기록이 전부 삭제되고 깨끗한 거였어요. 그걸 확인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진정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다음날 아침 몸이 아프다고 연차를 쓰고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걱정스럽게 괜찮냐며 자꾸 절 살폈는데 저는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자는 척을 했어요. 도저히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절 걱정하던 남편은 이내 시간을 확인하고 늦었다며 정신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제서야 이불 밖으로 나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라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딱 하나 제가 집착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외도의 상대가 대체 누구냐는 거였죠. 회사 직원? 자주 만난다던 동창?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불 속에서 진동소리가 울려와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신없이 출근하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놓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액정에 뜬 메신저 내용을 보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주버님, 빨리 오세요. 저번 주에 갔었던 그 모텔 705호예요. 전 지금 막 도착했어요. 순간 이성적인 사고가 전부 날아가고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더군요. 저는 화장도 안 한 맨 얼굴에 머리도 엉망으로 풀어헤친 채
집에서 입던 옷차림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바로 택시를 잡을 수 있었는데 제 몰골을 보고 놀란 기사님께 남편이 바람피는 거 잡으러 간다고 말씀드리니 감사하게도 최고 속도를 내주시더라고요. 그 모텔이 있는 동네가 마침 저희 시댁 식구들이 사는 동네라 멀지도 않았기에 정말 빠르게 도착할 수가 있었죠. 그 잠깐 사이에 얼마나 초조하던지 손톱을 전부 물어뜯어서 너덜너덜해졌어요. 저는 그렇게 총알같이 남편이 있는 모텔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몽땅 집어 택시 기사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모텔 안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귀신 산발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7층으로 돌진했는데 마침 705호문이 정면에 있더군요. 저는 앞뒤 재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705호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댔죠. 의외로 문은 금방 열렸어요. 문을 열어준 건 다름 아닌 동서였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눈물 콧물이 범벅인 채로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님, 여기는 어떻게...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방 안의 모습에 저는 잠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방 안은 온통 난장판이었고 한쪽에서는 남편이 누군가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을 높이 들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멱살을 잡힌 사람은 자세히 보니 시동생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민망한 차림의 여자가 머리카락이 잔뜩 헤집어진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멀쩡하게 입고 있는 건 남편과 동서뿐이었죠. 남편은 시동생을 때리다 말고 절 보고 놀라서 묻더군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몸은 괜찮아? 잠깐 그대로 멈춰서서 다시 생각이라는 걸 해보니 답은 쉽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완벽히 깨달아진 거죠. 하지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서 저는 턱끝까지 차오른 숨을 고르며 오드커니 서 있었는데요. 그러다 동서가 제게 울면서 도와달라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서, 울지 말고 진정해. 무슨 상황인지 알았어. 저 인간 바람피다 걸린 게 이번이 3번째예요. 전에 걸렸을 때도 2번 다시 안 그러겠다더니 나한테 또 이 꼴을 보이고. 뭐? 3번째라고? 세상에, 그걸 어떻게 견디고 살았어? 애들 보면서. 애들 아빠 없이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마음에 응어리게 져서 아주버님이 사정을 다 알고 도와주시겠다고. 아이고. 저는 그대로 동서를 끌어안았고 야윈 등을 토닥여줬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남편을 의심한 것만으로도 지옥에 사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자기 남편의 못 볼 꼴을 3번이나 보면서도 애들 생각에 참고 지낸다는 동서를 보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더군요. 오늘도 동서가 제 남편과 여기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와 있는데 불안하고 마음이 다급해 남편에게 빨리 좀 와달라고 독촉하는 문자를 보낸 걸 제가 보게 된 거였습니다. 서러움을 엉엉 토해내는 동서를 안고 있으며 저도 모르게 같이 눈시울이 붉어졌죠. 겉으로는 드세 보이기만 했던 동서가 사실 이렇게나 여린애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더 안쓰럽고 그간 동서를 안 좋게 봤던 게 전부 미안해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겉으로는 사람 좋은 웃음으로 그저 허허실실하던 시동생이 구제불능 수준의 바람둥이 개자식이었다는 사실이 적잖이 충격적이기도 했죠. 저는 동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에게 옷을 집어 던지고 가서 머리 빗고 오라고 했고 시동생한테도 제대로 옷 입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시동생한테 씌워서 CCTV상으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게만 한 다음 그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자고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은 아무래도 남편한테 한참 덜 맞았는지
이딴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거 폭행인 거 아시죠? 누가 봐도 쌍방 아니었나요? 우리 남편 여기 주먹에 상처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두 분 친형제라 친고죄이시고요. 어차피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형이랑 아버님께 죽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계세요. 저도 욱해서 쏘아붙이긴 했지만 저는 시동생의 그 말에 내심 정말 놀랐어요. 바람을 3번이나 폈다더니 방금 전까지 쥐어 터져놓고 그딴 질문을 할 정도로 뻔뻔한 인간 쓰레기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는 시동생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간 2번의 외도가 더 있었다는 얘기에 온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시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동생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상당 부분 시아버지의 자금을 빌려서 했었는데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회사 망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라며 아주 으름장을 놓으셨죠. 아니, 사실 처음엔 그 자금을 당장 빼서 동서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너무나 의외인 대답을 했어요. 아버님, 근데 저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희 식구들은 전부 동서를 뜯어 말렸죠. 여러분들도 저절로 한숨이 쉬어지실 거예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도 저딴 인간 3번 이상 믿는 거 아니라며 동서를 나무라셨고 저 역시 애들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이혼하는 게 낫다고 동서를 설득했지만 동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보겠다며 끝끝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전에 혼자서 이런 일을 감당할 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가족분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후련해요. 근데 제가 아빠 없이 살아서 그런가 애들이 아빠 없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은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이 인간이 안 바뀌면 그때는 진짜 미련 없이 이혼할게요. 동서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그런 일이 없더라도 못 살겠다 싶으면 당장 우리 사무실로 와. 알았지? 동서는 내가 무조건 공짜로 맡아서 책임지고 승소해 줄게. 알았어요, 형님. 고마워요. 동서가 시동생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니 저는 상간녀에게 집중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밖에요. 남편과 동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증거로 상간녀를 탈탈 털었고 시동생은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붙잡히게 되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시동생 회사에 투자한 지분을 전부 동서 앞으로 돌려버리셨어요. 덕분에 이제는 동서가 마음만 먹으면 시동생 회사의 생사를 오락가락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동생은 매일 퇴근하자마자 곧장 시아버지 집으로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집에서 저녁 10시까지 있다가 20분 만에 지집으로 돌아가 시아버지께 다시 보고를 해야만 했어요. 시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감시 발찌를 채워서라도 감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아쉽다며 조카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시동생을 제대로 관리하시겠다는 입장이셨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잔뜩 받은 동서는 주말마다 친정으로 내려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시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주말마다 시동생은 애들을 데리고 시아버지 집에 가서 독박 육아와 강제 효도를 해야만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동생 목줄을 잡았으니 앞으로는 시동생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허튼 짓을 안 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의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급한 일들이 일단락된 이후에 남편은 한동안 저를 놀리곤 했어요. 그 메신저 하나에 거짓골을 하고 모텔까지 날아온 게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웃기다면서요. 저는 눈을 흘기며 당신이 그때 내 심정을 아냐고
처음부터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숨겼냐고 틱틱댔지만 그래도 누구와는 달리 변함없이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을 보며 눈빛을 풀곤 해요. 저도 남편이랑 싸울 때도 많고 단점도 여러 개 있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배우자로서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저희 남편이 참 훌륭한 배우자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가족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